오늘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결의 절반 이 북쪽을 모델로 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우리 건국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전영선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실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영선입니다. 네. 익은 분도 계시고 해서요. 조금 좀 부담감은 덜한 것 같습니다. 강경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고 건강하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정치하고 뭐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그래서 오늘 진행은 예, 이제 전영선 교수님께서 한 4, 5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의견 제출 시간을 이어가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우리 강문 선생, 북쪽에 살다가 이 남쪽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생생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은 그 응답은 우리 전영선 교수님과 함께 우리 강문 선생님도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공유에 자료 띄워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네. 예, 뭐 공유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또 뭐, 예, 뭐 현대문학을 전공한 건 아니고요. 저는 춘향전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이제 북한 춘향전을 연구하게 됐었고, 이게 똑같을 줄 알았는데 이게 현대로 내려오면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차이를 만드는 거대한 이제 정책적인 차이가 좀 발견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 주로 북한의 문화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공화국의 립스틱이라고 해서 김정은 체제의 뷰티와 화장품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도 공화국엔 관심 없고 립스틱에만 관심을 두는 어, 그런 책을 좀 써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요. 제 지금 좀 자막으로 나아가는 프로필이 아마 통일 디자인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일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개념 잡을까에 대한 고민, 뭐 최근에는 이제 통일과 문화 번역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좀 부족하시더라도 좀 너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모자란 부분은 또 이렇게 질의응답해서 강문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이 늘 고민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진짜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은 늘 비슷한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인간이란 뭐고 생각하는 것은 뭐고 뭐 이런 고민들을 좀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 때 이제 보여주는 자료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여보세요 하는데 이게 토끼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양쪽이 통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화기는 귀에 대야 되죠. 토끼는 귀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토끼가 휴대폰을 통화를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호랑이 여기다 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늘 보이는 대로 보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사물을 좀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통일 문제에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 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떻게 어떤 관점에 그러니까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남과 북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요. 의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에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걸 제가 느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판단이라고 할 때는 이제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죠. 좋다, 뭐 나쁘다. 흔히 쓸 때 좋은 생각, 뭐 이런 말들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실 판단인 게 있으면 객관적인 거죠. 뭐 이렇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남북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남쪽 주민들은 대체로 뭐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정보를 좀 전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북에서 오신 분들은 대체로 보면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판단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저보다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으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뭐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말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문화적 패턴 속에서 이거진 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쪽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는 언어들 자체가 가치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참된 삶, 의미 있는 삶, 하루를 살아도 가볍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용어들 계속 접하고 듣다 보면 많은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 가치 판단을 먼저 내리게 되고요. 사실 우리도 예전에 이런 가치 판단을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사실 판단을 좀 많이 하죠.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이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정보만 던져주는 것이죠. 우리 옆 동네 어디 아파트에 사세요? 아니면 이제 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라든가 이런 정보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길게 보면 시대적 패턴에 따라서 좀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비교라고 하는 것, 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얘기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이제 가치지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사고를 칩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정영일 의원께서 애가 이제 사고를 쳤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앉아놓고 그래서 네가 잘했어 못했어 아마 이런 것부터 물어보실 거예요. 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전통이었었거든요. 임금이 왕이 잘못해도 조선시대 때 보면 이제 아니되옵니다. 뭐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게 되는 경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외교 관계에도 좀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일 관계에도 보면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파워거든요. 누가 더 힘이 쓸까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일본이 이제 무사라고 하는 제도를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약자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자가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고요. 괜히 뭐 잘못되들었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를 허다하게 경험했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판단에 있어서 옳고 그름보다는 힘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방식의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일 갈등에도 보면 아직은 우리가 너보다 힘이 세고 그리고 우리가 힘 얼마 센지를 보여주고 그걸 한국이 굴복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방식의 반응들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이해관계가 많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이제 중국 전문가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의 선거를 보면서 중국은 어디를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중국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 했더니까 트럼프가 한 5년만 더, 한 4년만 더 하면 뭐 미국이 더 빨리 좀 망할 것 같아. 그런 점에서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판단이 아니라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문화적 성격에 따라서 이런 그 사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남북한 간에서 문화 헌법을 보면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개념의 문제예요.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저희도 이제 뭐 북한 문제 연구하고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혁명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고 우리가 논의되고 개념되어진 혁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그런데 그 관점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왜곡을 낳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과학이라는 단어였었어요. 과학적인 뭐 이런 얘기를 쓸때 굉장히 광범위하죠. 사이언스를 얘기하기도 하고 기술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 판단 얘기도 합니다. 그럼 북한에서 문화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북한의 문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의 개념도 있지만은 교육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사상체계를 포함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넓은 의미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개념에는 교육도 들어가고 예술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고 민족 상징의 교학 문제도 들어가고 최근 환경 문제까지도 문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한 간의 문화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북에서 얘기하는 3대 혁명이라고 할 때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개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정치 경제는 조금 더 뭐 명확한 이런 개념 규정이 있지만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규정이 굉장히 좀 가치지향적인 포괄적인 규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문화를 구분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39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여 조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문화를 수용할 것인가, 어떤 문화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참다운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의 복무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끝없이 변혁해 나갔고 새롭게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의미하기도 하고 있고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 이 원칙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은 뭐가 사회주의고 뭐가 민족문화냐라고 한다면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전통이라는 의미를 개념하기도 하지만은 북한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적인 것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적인 것은 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음악은 전통 민요를 기본적인 리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민요, 그러니까 신민요라고 하는 틀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사회주의적 내용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번도 변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외부 문화가 강하게 북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거기에 필터링을 설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부천버전작단 같은 경우들인데요. 1980년대 세계적으로 그 디스코가 유행을 했었고요. 전자악기들이 막 도입되면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평양 영화 축전을 통해서 인도 영화인가를 통해 가지고 디스코가 전달이 됐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거부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필터링으로서 우리식이라고 한 전제를 두고 받아들였었죠. 우리식 전자음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국주의 문화적 침투를 막아내는 것이고 축제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현실에 맞게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전공이 춘향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게 예전 춘향전하고 물론 이제 완판본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대부분 고전 문학들은 다 현대어로 현대식으로 다 번역이 돼 있고요. 고전 문학을 번역할 때도 차이가 좀 커요. 우리는 되게 직역을 합니다. 그때 썼던 용어 그대로 써가고 직역 중심으로 가는데 북한에서는 이걸 의역을 해서 다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시대적 한계를 규정하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맞게 발전시키냐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정치체제 비교가 문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뭐 정치가 따로 있고 경제가 따로 있고 문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제도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게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북한 간의 문화 차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시장 경제나 계획 경제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건들이 유통되는 곳이죠. 거기에 문화도 같이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상품을 만들어내듯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송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집에서 시청률 채널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반면에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필요한 것들 인민들에게 계획해주고 공급해주듯이 보아야 할 소설, 볼만한 영화, 들을만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뭐 인민들을 학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틀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보통 이제 뭐 극장국가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극장국가의
무대 형식을 가장 잘 구성하고 있는 공간이 김일성 광장입니다. 근데 그 김일성 광장의 뒷면에 있는 거대한 북한에선 단일 건물로 가장 큰 건물이 인민대학습당이고요. 이 인민대학습당 원래 이름은 국립조향도서관이었습니다. 이 국립조향도서관은 1982년도 인민대학습당으로 개조를 했었고요. 명칭을 바꾼 이유는 인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곳, 인민들 학습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과 교양으로 교육시켜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급 시스템과 유통 시스템을 가지고 인민들에게 계획에 맞춰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하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맞는 결제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결제와 이렇게 이제 뭐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업들이 좀 집행이 되고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들은 변화 변형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찍을 때도 이렇게 대본이 올라가서 결정이 돼 버리면 그 결정된 대본 자체를 현장에서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인민들이 똑같은 작품을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공연 상황에 따라서 뭐 2시간짜리를 1시간 반으로 축약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민상을 받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상을 받은 작품들 또는 이제 뭐 명곡이나 명작으로 규정된 작품들은 항상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작품을 인민들이 보게 하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면에서 본다면 남북 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을 계속 자본주의는 추동을 시키죠. 차를 가지고 있어도 조금 더 좋은 차가 나오면 사고 싶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끌어내서 뭔가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면 사회주의에서는 이 욕망을 최대한 절제하고 조직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규제하는 것, 스스로 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문화구조는 시장 원리가 중심입니다. 이건 다 산업이죠. 문화산업입니다.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데서 제조업 못지않게 예술 산업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지금도 뭐 인기 있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한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면 아바 노래가 벌어들이는 저작권 수입이 그 전체 스웨덴인가요?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문화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문화 산업과는 있는데요. 예술 산업과를 만들려고 하다가 예술인들이 반대를 해서 만들지 못했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술은 다 산업적인 맥락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성과 창의성이 중요시하게 되고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나와 다른 독특한 이것에 대한 시장적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에서 예술은 곧 지읒이죠. 정치입니다. 정치. 예, 문화는 국가의 독점을 하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영화를 만든다고 치면은 간단해요. 영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서는 왜 만드는지 분명합니다. 이건 뭐 경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북에서는 왜 만들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어떤 조국의를 고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내용도 보면은요, 북한 문화 예술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가 아름답냐라고 하는 것이죠. 미적 기준인 것이죠. 그림을 그릴 때 남북한 미술에 보면 왜 북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그럴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아름답냐라고 하는 미적 관점에서 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기본이 되는 것은 수령이 제일 중심에 있죠. 수령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미적 대상이 되는 건 한 4-5가지 정도가 되는데 수령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태양상의 반영이라 그래서 수령 형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논리의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 핵심은 2가지입니다. 정치적 역량, 정치적 위대성
인간성을 표현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인간적인 모습들. 그래서 늘 인자하게 웃음 짓는 모습으로 수령은 형상이 되어져 있고 친근함이 반드시 표현되어져 있는 방식으로 수령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령이 이끄는 사회, 수령이 영도하는 경제, 그리고 수령을 믿고 따르는 수령과 인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대상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정관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북한에서는 뭐 거의 글쎄요 뭐다 미술가 동맹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거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북한 회화의 3대 작품을 꼽으라 그러면 이 정관철의 이게 그 도천보의 횃불 이 작품하고 강선의 전용노을 그다음에 이제 뭐 고종인민들의 전선원어 뭐 이런 이런 정도의 작품을 꼽을 정도로 3대 작품 속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태양성을 반영한 전형적인 그림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령의 위치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령을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이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두 군데를 봅니다. 하나는 수령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수령이 가리키는 대상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작품입니다. 예, 뭐 수령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곳곳마다 의 말씀을 그대로 새기고 있는 그런 이제 유적지고. 자, 이 작품도 보면 태양상의 반응이 그 상이 그대로 이제 반영된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이 꼬마입니다. 만약에 이 꼬마가 없으면 원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수령과 아이들의 관계는 그 해바라기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고 태양과 위성의 관계를 묘사되어 있고 이게 완벽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 아이가 까치발을 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이 그림은 사실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하고는 좀 다른데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반드시 어떤 시대적 상을 반영해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재료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벽화 그러면 이제 뭐 페인트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페인트로 잘 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변색이 돼서는 안 돼요. 칼라이면서도 보존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타일이거나 모래와 같은 것으로 이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나도 색이 변치 않도록 하는 것이 수령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미술가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쪽무이 벽화라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런 그 그림들 이렇게 잘 보존된 색깔이 변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했습니다. 네, 뭐그 수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학예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요 무용은 이제 영원하여라 김일성화라고 하는 무용이고요. 사회로 문학 창작단 북한에서는 최고의 문학 창작단이죠. 사회로 문학 창작단에서 불멸의 향도 청소 시리즈를 그린 것이고요. 예술 창작할 때는 당이 시급하게 인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교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시각각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창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이제 뭐 속보판이라든가 선전화라든가 이런 그림, 이런 형식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래서 속도전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속도전은 단순하게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에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뭘 완성하면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종자라고 하는 부분들. 종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핵심이 열매예요. 씨. 도대체 이 작가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종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싹이 마치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결과가 나오듯이 창작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를 꽃피워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어쩌면 이제 그 남북한 간의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인민성이라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인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뭐 국민가요?
뭐 이런 개념에 해당돼요. 누구나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중문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대중문화는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파퓰러라는 개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악이라는, 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매스 미디어, 매스 아트라고 표현할 때는요, 대량으로 소비되는,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영감을 주거나 정서적인 동의를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듣고 그냥 바로 소비해버리는 시간, 타임 킬링, 시간 죽이기 위해서 보는 이런 의미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인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지향해야 될 긍정적인 측면, 누구나 좋아하고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를 때도 가사가 이렇게 사음절을 딱딱딱 맞아들고 가사도 알기 쉽고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화예술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공이 누군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발단 전개 결말로 쭉 이어가고 있고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음의 변화가 심하지가 않아요. 한 두 번 정도 들으면 저 노래를 금방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족적 정서에 맞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북한에서 50년대 이후에 민족적 특성 논쟁이 예술가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민족 문화를 건설해야 되는데 우리에 맞는 민족적인 전통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그럼 우리가 받들어야 될, 우리가 이어가야 될 민족적 특성이 뭐냐라고 한 논쟁들이 벌어졌고요. 그 논쟁들이 정리가 되면서 음악에서는 맑은 음색, 그 다음에 은은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우리 민족의 특성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거다라고 규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범주 안에서 예술을 창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핵심은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을 그려낼 것인가, 그 시대를 선도하거나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그려내는 것이고요. 대체로 보면 이제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정적 인물은 정탐물이라 그래서 뭐 탐정이라든가 첩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쁜 놈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인물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의 양식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하고 진짜 마음으로 몸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물은 충직하고 오직 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인물들이죠. 대표적인 인물 예를 들어 보면 뭐 도라지꽃의 주인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비행사 기룡조, 북한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데요. 수령 결사홍의 대표적인 영웅인 이런 기룡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삶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남북의 예술의 차이를 해보면요. 우리는 이게 일상이 아니라는 걸 계속 드러냅니다. 이건 영화고 이건 예술이라고 해. 일상과 계속 구분을 지으려고 한다면 북예술은 이것은 일상이다. 이건 영화가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본보기다. 이것은 교과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전쟁을 그리는 양상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요. 북에서는 우리는 보통 전쟁 영화, 예를 들어서 뭐 6.25를 소재로 한 영화를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뭐 사건 터지고 내려오고 이런 얘기를 쭉 그리고 장군들 뭐 이런 걸 그리는데 북에서는 전쟁 영화를 그리면서 전투 장면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웅, 북한에서 이제 그 3대 혁명각 중에 하나인 이제 당일 3년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을 그리면서도 간호병사,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를 하지 않고 간호병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 간의 대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작품처럼 난강마을의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인민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이라 그래서 전투 장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선 인민들이 한 손에 총을 잡고 한 손에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원호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모든 문제에서 관점이 세계관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북한 문화예술의 평가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여도입니다. 얼마만큼 사회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인민들에게 이런 그 생필품, 생활용품을 분배하듯이 감성을 이렇게 인민들을 공급하고 해석에 대한 평가 지침도 이렇게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침이 내려갑니다.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검열 시스템이 굉장히 촘촘하게 작동됩니다. 분명한 기능이 여과 없이 잘 전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교양물이 제일 많고요.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건 이제 뭐 공중도덕을 잘 지키다.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공중전화봇을 낙서하거나 그러지 말고 잘 아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교양물들이 뭐 최근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주인공이 늘 봉변을 당하죠. 예, 그 자강도 사람들을 고난 행군을 소재로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고난 행군이라는 것이 인민들의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국가가 서사를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그 시대를 해석하는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문화예술이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의 3년 달의 주인공이 주제가이죠.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라고 하는 노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인민,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관계를 그리는 것. 조선의 별이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북한의 혁명 열사 일대기를 그린 영화고요. 북한에서는 가장 많은 관람객이 봤다라고 하는 10부작 영화입니다. 김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식민지 조국에서 해방될 빛을 찾아서 국내를 떠돌다가 일본을 거쳐서 중국에 가서 민족 지도를 찾아 나가다가 최광수를 만나가지고 육림중학교에 가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지도자로서의 찬양한 노래 조선의 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일제 경찰에 쫓기다가 떨어져 죽은 이후에 이제 역사 얘기들을 쭉 만들어내고요. 이런 것들 일종의 기록인 것이죠. 기록입니다. 역사물이라든가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서의 영화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라고 하는 거, 역사 드라마라고 하는 거 소재적 측면이거든요. 옛날에 뭐 미실이라는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황진이 이런 영화들도 만들어졌지만 남쪽에서 만들어진 것은 소재입니다. 몇 줄 안 되는 소재를 가지고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퓨전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소재를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선택되어진다고 한다면 북에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을 전달하고 그 미처 기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디테일들을 예술적 감정을 채워넣는 이런 방식으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한 여학생 일기, 그 다음에 이제 예술영화 도망간 김정숙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이고요. 원래 이제 이런 영화들은 보통 기록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예술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요건 이제 그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이제 실물은 아니고요. 최고 지도자를 이런 방식으로 형상하고 입체적으로 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남북문화의 평가 기준은 뭐 자본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술 산업의 영역은 일찍부터 들어왔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뭐 5대 산업 해가지고 게임 산업이 대한민국의 주 경제 발전의 어떤 목표가 되기도 했고요. 유명하게 작품은 대체로 그 인지도로 알려지기보다는 이제 후단 가격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영화는 시청률이 제일 중요하죠. 시장 반응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있고요. 시청률만 높아지면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좀 뒷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성 아이돌 그룹이 컴백할 때마다 선정성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중들의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때로 작동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북한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저희도 사회 방식, 우리들의 사회 방식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나도 모르게 시장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주민들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우, 그 비싸지 않아? 뭐 이런 방식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유통되는 방식, 사회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뭐 북한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많은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먼저 생각하죠. 살 만한 돈이 될까? 뭐 돼지고기를 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사실은 북한에는 삼겹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냥 돼지고기로 팔지 이렇게 부위를 나눠서 팔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전에는 그 삼겹살도 그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격 뭐 이런 걸로 많이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다르거든요. 북한 영화는 인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단체 관람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남북한 간의 문화적 차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체를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같은 영화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서, 감정, 기억을 공유해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집단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억이라든가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역량으로 농리되기보다는 공적 역량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문학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 도서 분류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는 없어요. 도서관에 가면 이제 다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마찬가지 사회산물이고요. 예술도 사회적 산물입니다. 철학도 사회산물이기 때문에 다 사회과학원에서 주차문학도 연구하고 주체예술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남북한 간의 좀 차이를 만든다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정서의 공급들, 그러니까 그 상징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작품이 있다. 이 그림은 실제를 그리느냐 굉장히 상징화된 그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꽃밭입니다. 이거 좀 크게 해야겠구나. 예, 이게 무슨 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대부분이 흰 꽃이고요. 가끔가다 분홍색 꽃도 있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여성분이 있는데요. 이 여성의 직업은 뭘까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예, 손북인데요. 예술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뭘까요? 군인이죠. 예, 군인은 손에 뭘 들고 있어야 돼요? 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군인일까요? 있어? 제대군인입니다. 아, 제대군인하고 도시처녀하고 이렇게 이제 꽃밭을 걸고 있는데 이 꽃밭은 감자밭입니다. 이 컨텐츠는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컨텐츠예요. 여기 대홍단입니다. 대홍단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요. 대홍단 새롭게 펼쳐서 노고혁명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홍단군의 제가 그때 들었을 때 300만 평인가 그 이상의 굉장히 큰 협동농장을 만들고 나서 그 협동농장을 운영할 자원을 모집을 해서 군대 제대한 제대병사하고 그 제대병사를 따라가고 있는 도시에서 곱게 자란 처녀의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스토리는 원소스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작품으로, 뭐 영화에서는 기다리는 처녀들이라는 작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콘텐츠라든가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북한 간의 예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는 게 뭐냐면 사진 예술이에요. 북한에서 나온 사진 예술은 거의 관광지 사진입니다. 딱 보면 순간 저희가 어디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진 예술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차이점이 저게 뭘까 또는 이제 일상적으로 포착하기 힘든 부분이라든가 찰나를 묘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차이들이 그런 게 가장 기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조선 예술영화 촬영소에 있는 문화성 혁명사적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최고 지도자가 보아주신
대본입니다. 예. 예, 완성 대본 1호번 대본이고요. 최고지도자 본 대본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이제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도자의 그 혁명과 업적 일대기를 모아놓는 문화성 혁명박물관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현지 지도 말씀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사용됐던 소품들, 요 기타가 조선의 별에서 김혁이 이렇게 치면서 불렀었던 노래의 그 기타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교시 10플러스 교수는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액자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북한 노래 그 북한 가요 아시죠?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예, 그 노래를 듣고 노래가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적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부적 예술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몇 편까지 만들어졌나요? 저걸 주제로 해서 80, 제가 기억나기 6편인가까지 기억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키워드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부작이기 때문에 여러 편이 만들어졌는데 짧은 것은 뭐 2편이 하나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6, 7편이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들의 사건들을 찝어내서 중요한 사건들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방식.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알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량이라고 하는 10만 명이 등장하는 대집단체 예술공연도 아리랑 민족의 역사, 암흑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 고난의 이 아리랑을 강성부흥의 아리랑으로 전환되어서 나가는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역사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당에서 여러 가지를 국가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술인 양성, 그다음에 창작 과정, 인민들에게 이제 공급되고 총하는 과정까지도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책 목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화 분야 현지 지도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장면이고, 예술 영화 피바다입니다. 이 피바다가 왜 이제 예술영화 촬영소 건물 들어가면 정중앙에 이렇게 체구주자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상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형상화를 해야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영화를 했었냐면 예술영화 피바다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었어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칼라로 만들어진 영화가 이 영화였었고요. 예, 중국에서 상영된 최초 외국 영화가 이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고, 이 영화 제작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원의 모습을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고요. 예, 이렇게 더 높은 위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태양상의 반영의 원칙, 수령 형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간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서해관문 건설상의 이제 역사화, 혁명화의 그림들인데, 이게 다부작으로 그려진. 정영만은 뭐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금강산을 많이 그린 인물이기도 하고, 강선의 전영록을 그린 인물이기도 하고, 미술가 동맹 위원장을 3번인가 이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얼음 덩어리가 되는 이 추위 속에서도 이런 눈불과 맞서 싸우면서 관문을 건설했었고, 여름 폭풍우 치는 폭풍 속에서도 이렇게 건설했던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북한에 없는 게 좀 있어요. 없는 이게 뭐냐면 교양 사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검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제거가 됩니다. 뭐가 없냐면 일단 19금이 없어요. 뭐 섹시하거나 자극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폭력, 노출, 뭐 선정성 이런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EBS 교양 프로그램 전체 관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대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싸움도 하지 않고요. 옛날엔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요즘은 좀 덜 피웁니다. 옛날 영화 보면 그렇게들 담배 피우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정도가 제가 찾아본 북한 영화 뭐 한 20년 동안 보면서 장면 중에서 제일 야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건 봄날의 눈속이었었고, 물론 여기 더 야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가슴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도 나오죠. 술집 장면에서 이제 그렇게 뭐 돈을 받고 자기 몸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뭐 장면을 제외하고는 이건 이제 뭐 이런 장면이라든가 노동계급 편에서 민족건명 노동계급 편 이렇게 키스한 장면도 나오고 이 정도가 이제 제일 야한 정도 장면이다. 좀비, 귀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은 유물론적인 기본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고요. 과학적입니다. 사회주의는 과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과학적인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괴수 영화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괴수, 공식적으로 괴수 영화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은 불가사리가 유일한 영화인데요. 이건 이제 불가사리가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이제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했었고 우리 인민들의 소망이 담긴 세계관이 담긴 것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지배계급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그 시대의 어떤 그 소산이다. 이런 것은 이제 중세 시대에나 있었던 중세 완상이다.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환타지가 없어요. 뭐 해리포터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환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북한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술적으로 환상이라는 개념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혁명 역사의 빈틈을 보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채워내줄 때 작동되어진 예술가적인 상상력 정도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에 나온 요술공주 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과학 환상입니다.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 이런 게 이제 중세환상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학을 타고 날아갈 수 있겠냐? 그건 다 인민들의 소박한 감정, 우리 선인들의 옛 사람들의 감정이 소박하게 작동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이 등장한 영화는 없고요. 뭐 트랜스포머 이런 것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돼서 앞서 보였듯이 모든 난간을 들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부속품이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인간 중심의 역사가 문화예술에도 그대로 들어가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죠. 96년도에 나온 조선화 집체 창작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영화, 이런 그림도 그려주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제가 이제 왜 이거 교회단을 소개하려고 하냐면 남북한 간에서 문화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분야가 이 분야예요. 우리 서커스는 완전히 사라져 있고 지금 거의 명맥도 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근대 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안산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서 상당히 인기를 누리다 60년대 급격하게 쇠락한 이제 장르가 되었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전에 이제 평양교회단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국립교회단으로서 교회 전원국장입니다. 뭐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광복거리에 있는 교회 극장이고 그렇게 굉장히 인기 있는 이런 종목으로서 많이 여전히 활발하게 인기를 먹고 있고요. 여기 이제 민족교회 장면입니다.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 종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고요.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네, 누구? 네, 여기 나무. 소나무? 예,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를 왜 그려놨을까요? 빛깔나무라고 북에서 가장 존중하는 나무 가장 아닌가? 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나무 일단 김일 민족의 이제 뭐 기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보다 중요한 이유 그래서 혁명역 그러니까 김영직 과 연결되어서 소나무가 의미하는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국수입니다. 나무 숫자서 북한 조선의 국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북한의 국수입니다. 이런 이제 민족교회 장면이죠. 이제 빙산교회라 그래가지고요. 앞서 봤던 국립교회단의
영상 무대막이 있는데 이 무대막을 지금은 이제 판을 깔아서 이렇게 이제 일반 교회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걸 치우면 그대로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수중 교회를 하기도 하고 얼음판을 만들어가지고 빙상 교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 민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구려 시대에 이런 무용을 평양성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무용을 하기도 하고 농악구를 얼음판으로 만들어서 교회 종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빨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패션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일상문화에서는 이런 그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통제, 문화적 통제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아름다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규율에 맞춰서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과 의무를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들의 모습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죠. 특히 2020년부터 굉장히 좀 안 좋게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이제 현지 교양 사업이라든가 바이러스, 코로나 신형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패션을 보시면은 대개 보면 좀 통일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도 좀 찾을 수가 있고 민족 옷에 대한 강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선 옷에 대한 전통 예전부터 강조를 했었는데 최근의 차이점, 김정은 총비서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남성들이 한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 한복을 입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예전하고 좀 차이점이고요.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이 국기라고 하는 국가 상징물을 표상으로 한 행사, 음악,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품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 또한 국가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옷으로 디자인해서 하고 있고요. 예, 모자에도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 한반도 지도에다가 조선기를 결합한 이런 옷들을 많이 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적 분위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개인이 선택하여지기보다는 대체로 사회의 어떤 방향에 맞춰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의 북한 문화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앞서 보셨듯이 한복을 잘 안 입었어요. 보통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식 때 보면 여성들은 한복을 많이 입죠. 남성들은 이제 양복이라든가 군복이라든가 인민복 차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남성분들의 한복 좀 많이 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이게 어르신이 빨간색 원색을 입고 있으셔가지고 한복을 입고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정말로 보기 힘든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복 입고 나오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었어요. 대체로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의 한복 차림이 있었는데 여기는 청소년들의 애국 교양 사업을 강화하면 하고 있는 2021년도에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면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40분에서 50분 정도의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강의를 일단 마치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공유해서는 내려도 되겠죠? 예. 전흥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발차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